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양자 기술, 양자 정보 기술, 양자 과학 기술 이건데요. 이게 내용이 이제 슈퍼컴퓨터보다 빠른 양자 컴퓨터, 그리고 도청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통신, 순간이동 이런 식으로 공상과학 같은 거니까 이런 거라고 얘기를 드리면 이제 되게 크게 질문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하고 그래서 이런 건데 어떻게는 이제 원리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한다면 무슨 양자물리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보다도 대부분은 이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일반 강연할 때는 이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이렇게 문과분들 많이 오신데도 대부분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 내용은 대부분 그 인터넷 뒤지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차라리 요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왜 양자물리가 이렇게 벽이 높은가 그 얘기만 좀 잠깐 하고 지나갈까 하는데요. 이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분은 그 물리학자들의 멘토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의를 할 때는 동료 교수들도 강의실에 들어갔다 그래요. 캘텍에 이제 계셨었는데 노벨상도 물론 타셨고 양자 컴퓨터를 만들면 고전 컴퓨터보다 아주 환상적으로 빠를 거다. 그 얘기를 처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무도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보어란 분은 이제 양자물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양자물리 이야기를 듣고도 제정신인 사람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가 형님들도 이제 모른다 그러시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 당연히 양자물리 안다.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해를 할 수가 없는가만 잠깐 좀 살펴보면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이제 비유인데 이게 이제 조르주 쉐라라는 사람이 점묘법을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보라색 치마는 빨간 점과 파란 점을 교대로 찍어가지고 그린 손주 점을 찍어서 이제 그린 그림인데 근데 이런 치마에 붙은 벌레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요. 이 생물체라는 게 되게 자기 몸 크기에 비례하는 그런 이제 길이를 주로 잘 보는 거죠. 그래야 이제 자기 그 생존에 가장 유리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벌레는 너무 먼 데는 안 보이고 또 이렇게 빨간 원자, 파란 원자가 교대로 있다고 하면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벌레는 이제 멀리 있는 총천연색 3차원 물체 못 보고 그리고 아주 작은 빨간 파란 이런 원자나 점들도 못 보는 거죠. 그럼 이 벌레가 보는 거는 그냥 무한도로 펼쳐진 보라색 평면이니까 이 벌레는 이게 우주라는 것이 무색의 2차원 평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한 가지 색만 본다는 건 색을 못 보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단색인 겁니다. 이런 주장을 들으면 우리가 들으면 웃기는데 왜 이런 웃기는 주장을 벌레가 하게 됐느냐를 생각해 보면 자기의 아주 제한된 경험을 전 우주에 이렇게 확장시켜서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럼 인류는 어떠냐? 사람은 어떠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요. 이게 이쪽이 y축이 크기고 이쪽이 이제 속도인데 속도는 아시다시피 제일 빠른 게 빛 속도가 이제 1초에 30만 킬로를 갈 수 있는데 저희가 직접 경험하는 속도는요. 마하 10이라 그래봐야 초속 3km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요 끝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크기도 저희 마이크론 이하는 잘 못 보잖아요. 그리고 멀리 있는 달도 보지만 1km만 떨어져도 거기에 있는 사람 둘을 구별을 잘 못할 테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도 한 1km 정도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에서 제가 이제 점을 하나 찍어놨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은 저만큼도 안 될 거거든요. 사실은 보이라고 점을 크게 찍은 거죠. 근데 굉장히 빠르거나 굉장히 크거나 굉장히 작은 데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는 다른 물리 법칙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물리 법칙이 다르면 그 세상 모습도 다르고요. 그 세상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 세상 얘기를 해줘도 그 세상을 기술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벌레한테 세상이 3차원이고 색깔이라는 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 봐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희 4차원 있다고 얘기해도 이해 못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벌레가 어떻게든지 그 법칙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색깔을 못 보지만 색이 있는 나라의 법칙을 알아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뭇잎을 그릴 때는 초록이라고 쓰여진 물감 가지고 칠을 하고, 꽃을 그릴 때는 빨강이나 노랑이라고 쓰여진 물감을 가지고 칠을 하고, 물론 이제 색을 못 보니까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선 어떤 감정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색깔이 있는 세상의 법칙을 이해한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생명인 벌레한테 그 법칙을 전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이 양자세계의 법칙을 알아낸 것과 유사합니다. 그 신이 너희는 이쪽에 들어가지 마 하고 이제 허락하지 않은 금단의 영역이 있는데, 이걸 갖다 담장 바깥에서 그냥 소문만 듣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법칙을 알아냈습니다. 자기는 이해도 할 수 없는 거를. 이런 것과 비슷해서 저는 이제 이 양자 물리의 발견이야말로 인간 지성의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과의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런 동화인지 아무튼 뭐 어쨌든 이런 소설을 보면 거기에 뭐 말하는 토끼, 고양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저 세상은 그런가 봐 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냥 이 상황을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자물리도 비슷하게 그냥 저 세상 룰은 저렇다더라 하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거기서 전개된 얘기를 즐기실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뭐 이해 안 되는 게 그 양자물리뿐이겠습니까? 그 핵심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섬남한상이 모두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이 시작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양자물리가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여기에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아니거든요. 입자는 그냥 그 당공같이 생긴 건데 조그만 것들, 뭐 원자, 뭐 전자, 뭐 핵,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런 당공 서로 부딪혀서 충돌할 수 있는. 그리고 파동은 뭐 소리빛 파도같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게 전파되는 현상이죠. 근데 이거는 어떤 그 물질이고 이거는 현상이고, 그러니까 서로 반대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내용인 즉슨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예를 들면 햇볕 속에 저희가 있으면 이제 등이 따뜻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에서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쭉 와가지고 내 등을 따뜻하게 한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해에서 에너지 덩어리진 게 야구공같이 탕탕 날아와서 내 등을 때립니다.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입자같이 날아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위가 무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가 그 불연속적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연속이라고 느낄 뿐인데, 한편 뭐 해는 물론, 이 햇빛은 물론 이 파동이 갖고 있는 뭐 굴절한다든지 반사하든지 이런 성질도 다 갖고 있고, 이런 입자 같은 성격도 갖고 있고, 둘 다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은, 저건 이제 실험으로 발견된 사실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얘기가 전개되냐 하면, 파동은요, 뭐 반사, 굴절, 간섭, 애돌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 파동이라는 거는 이런 현상들을 설명은 전부 다 중첩으로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중첩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여러 파동이 합쳐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도미솔 이제 세 개의 음을 한꺼번에 치면 아름다운 화음이 들리는데, 그때 도라는 소리 파동, 미라는 소리 파동, 솔이라는 소리 파동이 세 개가 중첩됐다. 이렇게 이제 저희 바닥 전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빨간, 파랑, 초록빛을 합하면 하얀색이 됐다 그럴 때도 이제 빨간 빛파동, 파란 빛파동, 초록 빛파동이 중첩되면 하얀 빛파동이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첩 자체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선 이제 실험적 증거가요, 이 파동이 중첩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빛을 작은 구멍으로 통과시키면 마치 거기서부터 이렇게 빛이 새롭게 번져나가는 것 같이 이렇게 굴절과 뭐 이 애돌이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이걸 갖다 이제 또 한 번 두 개의 구멍을 통과하게 되면 또 각각의 구멍에서 새로 그 빛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애돌이 현상이 일어나고, 이 두 파동이 만나면요, 이 스크린을 놓으면은 이 파동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요 위치에서 이제 똑같이 이쪽에서 오는 게 올라갈 때 이쪽 거도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그러면 빛이 세지고요. 하나는 올라갈 때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내려갈 때 하나는 올라가고 그러면 빛이 상쇄되어서 이렇게 까맣게 나타납니다. 이런 걸 이제 실제로 경험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약간 생소한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게 파동이 아주 전형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자로 해도 똑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도 구멍 하나 지나가게 하고 두 개 지나가고 했는데 워낙에 이걸 당구공을 상상하시면 구멍이 두 개 지나갔으면 여기 두 줄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마치 파동인 것처럼. 그래서 이게 가장 강력한 실험 증거고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느냐 이제 그런 건데 이런 간섭 현상이 파동이 조금 전 그림에서 보다시피 두 개의 파동이 중첩돼서 나타났다고 하면 이 전자들도 중첩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도대체 전자가 중첩됐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파동 중첩은 뭐 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결국 어떻게 이걸 결론을 냈냐면 이제 소리가 예를 들면 중첩될 때 이 소리가 도하고 미하고 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주파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동하는 이 진동수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 공기 분자들이 진동하는 떠는 상태가 다른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니까 그러면 물체일 때 입자일 경우에도 중첩이라는 것은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뭐 엉터리 원자 모형이지만 원자가 뭐 전자가 이렇게 돌 수 있고 이렇게 돌 수 있고 이렇게 돌 수 있다고 하면 요렇게 돌거나 이렇게 돌거나 이런 중에 하나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돌거나 하는 게 중첩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이제 예를 들면 스핀 갖고 예를 드는 건데 이 기본 입자들은 이렇게 빙글빙글 자전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도 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건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건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많이 표시합니다. 이걸 스핀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입자들이 이렇게 도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도는 것과 이렇게 되는 것이 중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것과 이렇게 도는 것이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해가 되시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해석해야만 아까 그 전자로 한 실험 같은 게 설명이 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원자나 뭐 입자의 스핀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게 될 때는 뭐 그냥 그런가 봐. 그러니까 우리 세상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냥 그런 얘기 듣고 이제 강의실 문 나갈 때 잊어버리고 말하면 그만인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된다는 거냐 하면은 이렇게 탁자가 이쪽에 있는 상태와 이쪽에 있는 상태가 중첩돼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난 이런 거 본 적이 없다. 왜 중첩된 상태라는 게 있으면 왜 이런 거 안 보이느냐. 이렇게 이제 당연히 질문하고 싶은데 양자 그 역학에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중첩돼 있다가 우리가 안 볼 때 내가 딱 보는 순간에 이쪽인지 자연히 선택해서 딱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쪽일지를 완전히 그 무작위하게 결정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더 강조해서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뒤돌아 있을 때는 뒤돌아서 무궁화 꽃이 폈습니다 하고 있을 때는 돌멩이가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는 상태가 중첩돼 있다가 제가 딱 돌아보는 순간에 이쪽인지 결정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제가 안 볼 때 어떻게 돼 있다고 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든 증명도 못하고 반증도 못할 테니까 정말 헛소리 같은 건데 그런 거에 기반해서 예측하는 양자역학의 예측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헛소리라고 무시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신 것 같이 보이니까 정말 이해하셨나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중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미소리 세 개의 소리가 중첩되어 있고 저희가 들으면은 아름다운 화음이 들리는 거거든요. 입자의 중첩도 뭐 상태가 중첩되고 이런 건데 이게 만약에 소리가요 이 양자 세상의 법칙을 따른다 라고 하면 제가 화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첩되어 있다가도 측정하는 순간에 어느 한계가 돼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미솔 세 개를 중첩시켜서 놓으면은
제가 듣는 순간에, 듣는다는 건 측정한다는 행위니까 측정하는 순간에 도가 들리거나 미가 들리거나 솔이 들리거나 셋 중에 하나만 들린다는 뜻입니다. 양자물리 법칙을 따르면. 이해 안 되시죠? 예. 이해 안 되셔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으뜸 화음을 꽝꽝꽝꽝 이렇게 치면 그게 이제 듣는 사람 따라서 미미미 도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양자 세상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으뜸 화음을 쳤을 때 저한테 도가 들릴지 미가 들릴지 솔이 들릴지 이거는 완전히 무작위하게 결정되고 제가 도를 더 세게 치면 그럼 도가 들릴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게 들릴지 완전히 무작위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신은 우주를 가지고 주旋도를 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가 바로 양자 물리의 저속성을 얘기한 거였습니다. 무작위하게 결정된다.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이제 이 사람 믿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 하고 다니니까 보가 이제 한 번은 그 듣고 그랬다고 해요. 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슐레징거 고양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탁자 예를 든 것처럼 현실 세계에 가지고 오면은 이 양자 물리의 뭐 중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우리한테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거든요. 슐레징거 방정식이란 걸 만들었는데 그게 양자역학에서 그 뉴턴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슐레징거 식을 풀기만 하면은 이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다 알게 돼. 뭐 이런 이제 가장 근본적인 식인데 그거를 만든 사람이니까 양자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죠. 물론 노벨상 탔고요. 근데 슐레징거 이퀘이션 풀어서 나온 솔루션이 그 해가 뭐 중첩된 해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뭐 이 앞에서 이제 그 중첩을 해석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슐레징거 자신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스스로가 그런 그 중첩을 해석하는 양자물리의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이 우리한테 인지 부조화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방 안에 방사능 물질하고 고양이하고 독병하고 가이거 개수기가 있거든요. 가이거 개수기는 이렇게 방사능 있으면 삑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삑 소리 나는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망치가 땅 이렇게 독병을 깨게 돼 있습니다. 이 방사능이 들어오면요. 그래서 독병을 깨면 독이 나와서 이제 고양이가 죽고 안 깨면 고양이가 살아 있는 거죠. 근데 방사능 물질은 여기다 이제 한 개만 집어넣으면 반감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감기라는 것이 방사능 물질이 핵 분열을 했을 확률이 반, 안 했을 확률이 반인 상태일 때 우리가 반감기가 지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물리적으로는 정확하게 핵 분열이 된 상태와 안 된 상태의 반반씩 섞인 중첩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양자 물리적으로. 근데 핵 분열이 되어서 방사능 물질이 나오면 병이 깨지고 고양이는 죽죠. 핵 분열이 안 되면은 고양이는 살고. 그러니까 핵 분열이 된 상태와 고양이가 죽은 상태는 동등하지 않습니까? 핵 분열이 안 된 상태와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도 동등하고. 그러니까 이 방사능 물질의 상태를 핵 분열이 된 상태와 안 된 상태의 중첩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고 하면 고양이도 똑같이 죽은 상태와 살은 상태의 중첩으로 표현해야 되겠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 실제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건 뭐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게 죽은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의 중첩이면 뭐 강시도 아니고 좀비도 아니고 저희는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지 부조화를 일으켜라라고 이제 만든 얘기고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원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결론이라고 하면 양자 세상에서는 중첩이 된다는 거하고 중첩 상태를 측정하면 한 상태만 남는다. 다시 말해서 이 상태가 변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측정하면 변형됩니다. 양자 물리는 이제 나오고 나서요. 한 1900년에 처음 이제 시작됐는데 그러고 나서 한 30년 동안 어떤 여러 가지 발견들이 나오고 그 양자 물리가 새롭게 형성돼 가면서 이제 거의 이때 끝나게 됐고 이거 나오고 나니까 물리는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리고 화학도 이거 전에는 화학은 이제 결합을 이제 다룬 학문인데 그 전까지는 이제 화학하는 분이 안 계시니까 막말로 이제 저희가 어릴 때 과학자 그러면은 상상하는 게
이 뽀글뽀글한 아저씨가 하얀 가운 입고 이렇게 빨간 액체, 파란 액체 붓고 있으면 이렇게 흰 연기 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없었으면 지금도 화학 실험실에 아마 그 정도에서 그거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학실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첨단 그 분석기기들은 전부 다 양자역학 때문에 탄생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DNA, RNA를 다루는 뭐 생명공학도 양자역학 덕분에 나온 거고, 그러니까 뭐 물리화학, 생물 이런 과학이 양자역학 덕분에 나왔으니까 뭐 과학에 기반을 두고 발전하는 공학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특히 뭐 레이저, 반도체에 의한 뭐 트랜지스터 이건 전부 다 양자역학 덕분에 그 발명된 건데, 그게 뭐 현재 이제 전자공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저희는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 온갖 전자기기에 둘러싸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원자폭탄도 뭐 그렇게 된 거고요. 이 철학이 뭐 존재와 인식, 뭐 결정론 이런 것도 막 영향을 미치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얘기가 길고, 제가 근데 이게 이제 현대 문명이 한 이제 그 쭉 이제 그 퀀텀 점프를 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다 이제 암흑기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현대 문명이 그 양자역학에서 찬란하게 이제 변한 시기인데 왜 암흑기라고 썼냐 하면,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첩이 돼 있다가 내가 보는 순간에 뭐 이쪽인지 무작위로 탄생한다. 이런 것들은 자연과학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안 볼 때는 이렇게 중첩돼 있다가 볼 때 이렇게 돼서 나타난다는 건 제가 그 관찰자에 의해서 이게 변화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식의 주체에 따라서 객체가 변하면은 도대체 보편적인 진실로서 연구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외부 세계는 그 인식하는 사람과는 별도로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존재냐 인식의 문제냐 막 이렇게 막 따지고 그러니까 이 보호가 양자물리는 완벽하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계산이나 열심히 해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물리학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년에 이제 2차 대전 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자폭탄 만드느라고 바쁜데 뭐 언제 뭐 존재냐 인식이냐 이런 거 따지고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그 말을 잘 들어가지고 그 아주 굉장히 우리 그 현대 문명을 일으켰는데, 이때 말 안 들은 물리학자들이 말썽꾸러기들이 몇 있었거든요. 그 중에 사실은 대부가 이제 아인슈타인이었는데, 이 암흑기에 이제 말 안 들은 대표적인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EPR 패러독스라고 해가지고 양자 물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을 갖다 이제 지적한 논문이었는데, 그 EPR이 이제 사람 이름 약자거든요. 그 중에 E가 이제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논문은 아인슈타인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피지컬 리뷰라고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아주 물리 쪽에서 제일 좋은 저널입니다. 거기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벨이라는 사람이 뭐 존재냐 인식이냐 뭐 이런 그 철학적인 논쟁은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실험실에서 증명할 수 있는 부등식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걸 증명하면 양자역학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이 논문을 아무 데서도 실어주질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계속 퇴짜를 맞다가 단 4번만 출간되고 폐간이 된 학술지에 간신히 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이제 아스페라는 사람이 보고서는 내가 당신 부등식을 실험으로 증명해 보겠어 이러고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벨이 아스페한테 당신 영년직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신인 교수는 다 이제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년 지나서 이제 그 3년 지나고 5년 지나서 그동안 연구 성과를 봐가지고 잘했으면 이제 영년직 해주는 거고 아니면 쫓아내는 거고 이제 그러는데, 이 실험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임 교수가 해가지고 실패하면 위험하고, 성공해도 뭐 간신히 이제 폐간된 학술지에나 실릴 정도가 돼가지고는 이 영년직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해준 건데, 이 아스페라는 사람이 말 안 듣고 결국 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작년에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이분인데,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그 실험을 먼저 성공을 하셨는데, 이분이 한 거에는 그 논리적인 결함이 좀 있었고, 그 결함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분이 증명해서 이제 같이 노벨상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양자역학의 철학같이 생각되는 아주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그 손을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상한 성질에 기반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양자기술, 양자과학기술입니다. 제가 중첩이 뭔지 말씀드렸고,
얽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세상에 없는 개념이죠. 우리 세상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그냥 이름 붙인 거고요. 이게 철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 기술의 바탕을 둔 이 기술들이 공상과학 같이 들리는 겁니다. 저희한테. 어쨌든 이분들 덕분에 이런 기술이 나온 지가 한 30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 양자역학이 나오고 한 30년 지났을 때 문명의 퀀텀 점프가 일어났던 것처럼 한 3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문명의 두 번째 퀀텀 점프를 목격할 시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얽힘은 중첩 중에서도 더 특이한 현상인데 제가 그래서 이거는 어디 가도 강연에 넣는 적이 없는데요. 여기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얽힘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기부에서 나오는 그 무슨 예타 뭐 이런 자료들에도 저 단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딴 거는 줄이더라도 오히려 이걸 잠깐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무대가 있으면 여기 이제 시범을 보여드리면 딱 좋은데 춤으로 잠깐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이 얽힘은요 중첩 현상 중에 하나인데 중첩 중에서도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하나 있을 때 제가 탁자가 있을 때 탁자가 여기 있는 상태, 여기 있는 상태가 중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물체가 하나 있을 때고 물체가 두 개가 있을 때도 중첩이 될 수 있거든요. 두 개가 있을 때도 중첩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이걸 예를 이렇게 들어보죠. 제가 이제 춤을 추는데 그 오른발이 앞으로 가는 자세하고 왼발이 앞으로 가는 자세, 이 둘 중에 하나만 취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나 이런 자세 둘 중에 하나만, 이게 발자국입니다. 위에서 본 이런 것만 할 수 있는데 이게 양자세계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제 자세가 이 자세와 이 자세에 중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제가 한참 추는 춤을 중간에 누군가 저를 관찰하면 보통 때는 제가 중첩이 됐을 수 있겠지만 누군가 관찰하면 요 자세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건 보통 중첩이고 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거는 제 발자국이고 이제 여자분 발자국입니다. 여자분도 똑같이 저는 이제 왼발이 앞으로 된 경우가 있고 오른발이 앞으로 된 경우가 있는데 여자분도 똑같이 왼발이 앞으로 된 경우가 있고 오른발이 앞으로 된 경우가 있을 테니까 두 사람을 같이 보면 토탈 4가지 자세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역시 양자 물리의 법칙을 따른다고 하면은 이 4가지 자세가 중첩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누군가 관찰을 한다면 4가지 자세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냥 뭐 단순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남자 여자를 다 보지 않고 만약에 저만 측정한다. 그래서 제가 왼발이 앞으로 간 자세가 측정됐다. 그러면 여자분 자세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세니까 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측정된 거죠. 여자분 자세는 아직 측정을 안 했으니까 결정이 안 됐습니다. 여자분 자세는 아직도 이것과 이것이 중첩된 상태고 측정을 하면 이게 나올 확률이 반이고 이게 나올 확률이 반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입자 두 개라도 뭐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얽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얽혀 있는 상태면 얼마나 이상해지냐 하면 얽혀 있는 게 남녀가 얽힌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교춤을 추듯이 얽혀야 되는데 사교춤을 출 때는요. 이 사람들 자세는 좀 너무 과장됐지만 이런 식으로 남자가 이쪽 발을 앞으로 하면은 여자는 이쪽 발을 뒤로 하셔야죠. 거꾸로 남자가 오른발을 앞으로 했는데 여자도 오른발을 앞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서로.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근데 사교춤은 보니까 남자 여자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이 가슴과 가슴 간의 거리가 일정한 유지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자분은 왼발을 뒤로 하시고 제가 이쪽 발을 뒤로 하면 여자분은 이쪽 발을 앞으로 하고 그러니까 춤을 출 때는 사교춤을 출 때는 이런 자세나 이런 자세만 나오는 거죠. 이런 자세는 안 나옵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요. 지금 이제는 춤을 추는데 남녀가 독립적으로 추는 게 아니라 사교춤을 추고 거기서는 이런 자세 아니면 이런 자세만 나온다. 이렇게 제한을 제가 두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첩이 되면 요거와 요거만 중첩이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냥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얽힘 상태를 억지로 만든 거예요. 이런 상태는 절대로 안 나오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그건 이제 별개 문제인데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저를 측정해서 오른발이 앞으로 나온 자세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자분은 측정하지 않아도 반드시 여자분도 오른발이 아프다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제가. 제 발 측정했는데 왼발이 아프다 나왔다 그러면 여자분도 왼발이 아프다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얽힌 다음에 저는 여기 있고 혹은 여자분은 저기 있고 저는 멀리 얽힌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서 보낼 수도 있거든요. 멀리 보내면 여기 있는 여자분 상태를 측정하게 되면 멀리 있는 제 상태도 즉시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즉시로 알 뿐만 아니라 저는 워낙에는 중첩된 상태였는데 중첩이 없어져 버려요. 여기서 여자분을 측정해야 하는 순간에. 얘기는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이제 4광년 떨어져 있다 그러는데 얽힌 상태로 입자 하나를 잘 얽힘을 유지하면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 여기 있는 입자 상태를 측정해서 뭔지 아는 순간에 그 4광년 떨어진 입자의 상태도 알게 되고 그 상태를 제가 변형시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걸 좋아했을 리가 없죠. 모두 어떤 것도 정보조차도 빛속도보다 빨리 갈 수 없다고 상대성 이론에서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된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절대 이거는 좋아할 수가 없다. 이게 사실은 중첩보다도 얽힘이 이제 제일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그런 건데 이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양자 정보 기술이 탄생했습니다. 정말로 그 정보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전달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니죠. 예, 근데 왜 그런 착시가 보이는? 착시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상대론하고 어떻게 화해를 했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 까만 남자가 여기 있고 여자가 이제 저 별나라에 가 있다고 하면 남자를 측정했을 때 이거가 나오거나 이거가 나오게 되면 이거 나오면 이게 되는 걸 알지만 이 정보가 저한테 빛속도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측정했을 때 이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가기는 가는데 혹은 오기는 오는데 어떤 정보가 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용해서 정보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역시 정보를 빛속도로보다 빨리 보낼 수는 없다. 상대론의 이론은 그대로 유지되고. 근데 아무튼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얽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호작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얽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빅뱅이 처음 이제 137억 년 전에 생겨났을 때 빵 터지면서 우주 안에 모든 입자들이 상호작용을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멀리 가 있는데 우주의 저 반대쪽 끝에 이쪽 끝에 있는 것과 저 반대쪽 끝에 있는 것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걸 측정하는 순간에 반대쪽 끝에 있는 것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 모든 입자가 예외 없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느냐 했는데 이거를 이제 실험으로 증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모든 입자에는 반입자라는 게 있거든요. 전자가 있으면 양전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하가 반대고 질량은 똑같기 때문에 두 개가 만나면은 빛을 내면서 사라집니다. 병원에 가면 왜 PET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포지트론 토모그래피거든요.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 그러니까 양전자를 쓰는 거거든요. 우리 세상에 양전자가 존재합니다. 오래 살진 못하지만 이런 결합 성질 때문에. 근데 이걸 반대로 저희가 에너지를 잘 줘서 물리학자들이 조건을 잘 맞추면 이렇게 물질을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느님처럼. 없는 데서 이렇게 생성해낼 수도 있고 이게 생성되면은 어떤 속도로 태어날지는 모르는데 이쪽 놈이 속도가 V면 저건 마이너스 V로 거꾸로 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속도가 다 중첩된 상태로 나타나고 이걸 측정하는 순간에 이 속도를 알면 저 속도를 그대로 알게 되죠. 이게 이제 중첩된 상태고 우주가 시작됐을 때 빅뱅이 빵 하고 터지면서 이렇게 간 입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측정했을 때 제가 저걸 이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반해 가지고 나타난 기술들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양자정보 기술이 양자 컴퓨터, 통신, 순간이동이 있는데요. 순간이동은 뭐 퀀텀, 텔레포트, 원래 이제 원격 이동이죠. 근데 원격 이동이 뭐 서울역에서 없어진 사람이 뭐 4시간 후에 이제 부산역에 나타난 건 하나도 신기하지 않으니까 순간적으로 일어나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냥 순간이동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도사들이 이렇게 펑하고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스타트랙에서 이제 빔업, 빔다운해서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물체가 하는 건 아닌데 이거에 관계된 정보를 조금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얘기하자면 이제 길고 우리 본론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여기에 바로 이제 그 느끼셨겠지만 얽힘이 관계되어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여기 상태가 여기 상태로 탁 옮겨가니까. 그래서 조금 따져보면 사실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분이 증명하셨습니다. 노벨상 탄 3번째 분인데 이게 바로 이 현상에 얽힘이 이제 얽혀 있고요. 얽힘이라는 현상이 얽혀 있습니다. 이 현상에. 그리고 양자암호 통신도 제가 이제 원리를 설명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청이 불가능하냐? 이 도청이라는 행위가요. 갑돌이가 을순이가 이제 통신을 할 때 도청을 하려면 신호의 일부를 이렇게 따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빛으로 이제 통신을 한다고 하면은 반투명한 반반사골 같은 걸 놓아가지고 빛이 반은 일로 가고 반은 자기한테 오게 이렇게 하면 이제 도청자가 도청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도청자 이렇게 하는지 아니까 갑돌이가 을순이가 이제 꾀를 냅니다. 아 그러면 이 신호를 무지 미약하게 보내가지고 도청자가 잘라갈 수 없을 만큼 약하게 보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양자역학이 그 발견한 바에 의하면 빛도 아까 제가 햇빛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비달갱이 광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내면은 그걸 이렇게 하나씩 보내면 이게 통과를 해서 을순이한테 가거나 반사를 해서 도청자한테 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러면 이제 완벽하죠.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도청자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아 그렇다면 내가 이걸 신호를 몽땅 가로채가지고 읽은 다음에 똑같은 걸 만들어서 을순이한테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을순이가 모를 테니까요. 근데 바로 요거를 못하게 하는 게 양자암호 통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못하게 하느냐. 갑돌이가 0이나 1만 보내는 게 아니라 0과 1을 중첩시켜서 보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읽을 때는 0과 1이 들어오지만 이게 0과 1이 어떤 상태로 중첩돼서 들어오는지 모르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시간만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원리는 기본 원리는 그런 걸 이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이건 기본적으로 빠른데 왜 빠르냐? 병렬 처리를 잘하기 때문에 빠릅니다. 그리고 병렬 처리를 잘하는 이유는 중첩성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빠르게 하냐면은 저희가 어떤 웹사이트에 처음 들어가면은 그 뭐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이거 다 합해가지고 8글자로 그 패스워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짜증나게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7경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해킹하고 싶은데 그걸 모르면은 제가 이제 무작위로 막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래서 1초에 만약에 100만 개씩 그냥 집어넣어 볼 수 있다 그러면은 고전 컴퓨터라면 한 2300년 정도 걸립니다. 이 숫자 찾아내는데. 양자 컴퓨터라면 한 1분 또는 4분 정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제 계좌를 누가 해킹하려고 하는데 2300년 걸린다 그러면은 뭐 안심할 수 있는데 뭐 몇 분 걸린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어떤 함수의 근을 찾아라. 이 함수의 근을 찾는 것은 이 x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함수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라는 건데 이걸 갖다 이제 고전전자를 할 때는 여기다 x에다 2를 집어넣어 보고 2를 집어넣어 보고 이렇게 순서대로 집어넣어 가지고 함수 값이 0이 될 때까지 하나씩 숫자를 늘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건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가능한 답들의 상태를 몽땅 중첩시켜 가지고 한꺼번에 다 집어넣으면 양자 세계에서는 중첩된 상태에서의 물리법칙은 개별적으로 각각의 독립적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이 함수값을 동시에 계산해 가지고 어떤 경우가 답을 이 함수를 0이 되게 만드는지 탁 알아서 톡 튀어나오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환상적인 일을 하는 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런 기계 만드는 거 쉽지 않고 이런 알고리즘 만드는 거 쉽지 않은데 이거 어쨌든 됐거든요. 됐고 실험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병렬 처리, 중첩성을 이용한 병렬 처리를 잘하기 때문에 빠르고요. 그 병렬 처리가 잘하면 뭐가 좋으냐? 그 병렬 처리가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양자 알고리즘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유명한 게요. 하나는 데이터 검색을 잘한다는 건데 N개의 데이터 중에서 제가 뭘 하나 찾으려고 하면
뭐 100% 확률을 찾으려 그러면은 다 뒤져봐야죠. 그 적어도 50% 확률을 찾으려 그런다고 하더라도 뭐 2분의 n번 정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양자 컴퓨터는 루트 n번 하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뭐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뭐 숫자 이거 해서 만들 수 있는 조합의 수가 2에 56개 쓰면 되고, 이때 이걸 찾는 게 바로 제가 이제 루트 n하고 2분의 n 거를 이제 계산해서 차이를 낸 게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밀 열쇠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비밀 열쇠, 패스워드 찾는 것만 아니라 일반적인 빅데이터 처리를 잘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병렬 처리가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있는데, 소위 이제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인데요. 소인수분해는 뭐 6은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거, 이게 이제 소인수분해입니다. 근데 소인수분해가 6을 소인수분해하는 건 쉬운데 289가 17 곱하기 17이다. 이걸 찾아내는 거는 어렵죠. 17 곱하기 17을 곱하는 거는 뭐 10초면 되겠지만 289를 17 곱하기 17 나누는 건 오래 걸리고, 저게 자릿수가 늘어날수록 시간이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n자릿수라고 하면 고정 컴퓨터의 경우에는 계산 시간이 이 비트 수가 작을 때는 굉장히 빠르지만 계산 시간이 확 늘어나는데, 양자 컴퓨터는 로그 n 정도로 되거든요. 그 처음에는 이 고전 컴퓨터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지만 자릿수가 늘어나도 시간이 별로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암호를 걸을 때 이런 숫자를 걸면 이제 지금 현재는 컴퓨터를 못 푸니까 안심이 되는 건데, 양자 컴퓨터가 되면 이제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 찾아내는 건 비밀 열쇠 암호 체계라고 하고, 현대 암호 체계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비밀 열쇠 암호 체계 말고 공개 열쇠 암호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 소인수분해가 어렵다는 사실에 기초한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개나 소나 다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암호문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289라는 숫자를 써서 암호문을 만들어서 보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밀 열쇠 암호 체계는 패스워드를 잘 간직하는 게 돈이 많이 듭니다. 잘 비밀을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거는 이게 되기만 하면 아주 싸죠. 그냥 다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을순이가 저 숫자를 써가지고 암호문을 만들어서 또 개나 소나 다 들으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는 거는 289를 소인수분해한 17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는 갑돌이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아주 싸게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를 공개 열쇠 암호 체계라고 하는데, 이것도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온라인 뱅킹이 온라인으로 뭐 하는데 많이 씁니다. 지금 유지가 싸게 먹히니까요. 그래서 하필이면 양자 컴퓨터의 병렬 처리가 효율적인 두 개 알고리즘이 현대의 가장 많이 쓰이는 암호 체계 두 가지, 비밀 열쇠 암호 체계, 공개 열쇠 암호 체계를 두 개 다 격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얘기만 하면 이제 암호 얘기가 나오고요. 암호 얘기 한 가지만 해두고 넘어가면은 2차 대전 때 독일군 암호를 연합군이 깨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한 번은 이제 깨서 이제 그 전문을 읽어보니까, 암호문을 읽어보니까 이 코벤트리라는 도시를 폭격해라. 이게 버밍엄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거든요. 고디바 초콜릿에서 고디바 부인 전설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때는 군수 공장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폭격하라 그러니까, 이걸 알았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영국군 비행기 같이 뜨거나 전투기가 뜨거나 적어도 이 시민들한테 피신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격했고 그 수백 명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전쟁 후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가만 놔뒀는지는 이유는 뻔히 아시겠죠. 니네 암호를 깰 수 있어, 이런 이제 절정적인 찬스를 좀 더 중조한테 써먹겠다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백 명의 목숨하고도 바꿀 만큼 암호는 중요한 것인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다 깰 수 있는 거고, 암호는 이렇게 국방이나 스파이만 쓴 게 아니라 저희가 온라인 뱅킹 할 때도 쓰고, 온라인 쇼핑할 때도 쓰고, SNS에서 할 때도 쓰고, 주식 거래할 때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렇게 스마트폰 암호를 넣어가지고 깨우고, 밤에 집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현관 열쇠 암호를 잘 눌러야 이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활은 실제로는 암호에 굉장히 많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암호가 깨지면 상당히 큰 일이 일어납니다.